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고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과징금 80억 원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도 뒤따를 예정입니다. 분식 회계 직전에 있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위장 계열사를 두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나타나서 늑장 대응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지를 여전히 운용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JTBC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조지프 버뮤대즈 연구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버뮤대즈 연구원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인 3월에 촬영된 위성 사진을 쓴 이유에 대해서 최근 사진은 낙엽이 많이 쌓여 시설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회에서 해임된 지 닷새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김병준 비대위로부터 견딜 수 없는 공격을 받았으며 한국당엔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문제 때문에 전체가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도 넉 달째 10만 명 선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인력사무소가 밀집한 이 거리엔 고시원도 10개 넘게 있습니다.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나 노인들이 사는데요. 주거 빈곤층의 마지막 거주지인 고시원을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삼성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문제와 위장 계열사 문제입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느냐? 1년 7개월을 끌어온 이 논란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오늘 답을 내놨습니다. 결론은 고의적인 분식 회계라는 것입니다.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중단됐고 검찰 고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삼성 측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지만 일단 오랜 논쟁의 한 매듭은 지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정을 계기로 또 다른 측면에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분식 회계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즉 삼성의 총수 승계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현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습니다. 장부가로 표시했던 자회사 가치도 시장가격 기준으로 바꾸면서 단숨에 4조 5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이 과정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은 미국 합작사가 콜옵션을 행사해 회사를 공동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확보한 당시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의 주장과 달리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번 증선위와 이번 증전위에서 논의할 때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또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 직후인 오후 4시 39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를 정지하고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순위 9위로 결과에 따라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이을 전망입니다. JTBC 이연입니다. 예,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분식회계가 결국 두 회사의 합병,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도 감리할 것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금융당국은 일단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2015년 7월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3주를 바꿔주는 조건으로 두 회사가 합병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룹 내 지배력을 키우려면 삼성전자 대주주인 삼성물산 지분율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제일모직 가치가 높을수록 삼성물산 가치가 낮을수록 합병 시 유리한 겁니다. 삼성바이오는 합병 전 제일모직 자회사로 삼성바이오 가치가 오르면 제일모직도 오릅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두 회사 합병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전의 일이고 이번 심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모회사가 된 삼성물산 감리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감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논란 대상인 삼성바이오 특혜 상장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앞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JTBC 이새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금융당국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의 파장은 어떻게 될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7월에 한 차례 이걸 이제 연기했잖아요, 발표를. 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긴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7월하고 지금하고. 네, 금감원이 지난 7월 재감리에 들어간 이후에 확보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이 스모킹건,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 내부 문건에는 그간 삼성이 한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삼성은 회계 기준을 바꾼 이유가 자회사 가치가 급등해서 합작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 측이 애초에는 이 문제의 콜옵션을 평가 불능으로 꾸며서 회계에 반영하지 않으려 했던 정황이 나옵니다. 예. 이런 점들 때문에 증선위는 이 미국 합작사 얘기는 핑계이고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예. 실제 내부 문건에는 그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뒷수습하는 차원에서 회계 처리 변경이 이루어진 정황들이 나옵니다. 예. 그 문건이라는 게 지난주에 박영진 의원이 내놓은 그 문건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통합물산은 9월 합병 시 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 가치를 6.9조로, 즉 6조 9천억 원으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이라는 문장입니다.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 여파로 자산은 물론이고 부채 1조 8천억 원도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경우에 자본 잠식이 될 수 있어서 여러 대안을 검토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회사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고 예.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된 겁니다. 이 증선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고의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지금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증선위는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연관성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거나 결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심의 대상을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로 한정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내부 문건을 통해서 분식의 동기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뒷수습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거란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 보입니다.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관심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에도 이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관심입니다. 네, 일단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예. 이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선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증선위의 결론은 당시 삼성의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자체가 있었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를 바로 만든 겁니다. 예. 대법원도 같은 사안을 놓고 이 두 사람의 재판에서 전혀 다른 이 해석이 나와서 교통 정리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렇겠죠. 다만 대법원은 오직 법리에 맞는지만을 판단하는 곳이어서 오늘 증선위의 판단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특검 관계자는 이 삼성물산의 가치 평가가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산정이 돼서 이 부회장 승계 구도에 유리하게 책정되기 위한 것이란 일종의 정황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특검 측은 오늘 증선위의 결론을 정리해서 의견서 형태로 대법원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예. 또 대법원이 만일 이 부회장 상고심을 파기환송을 한다면 본격적인 재판 증거로도 유력하게 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좀 아까 얘기한 합병부여 소송 이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1심에선 이게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2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법원은 지난해 10월 옛 삼성물산 주주였던 이 일성신약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서 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일성신약은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오늘 증선위의 결론은 합병 비율의 근거가 된 자회사의 가치 산정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의 판단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두고 봐야 되겠군요. 예,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한 건축 설계 사무소를 30년 넘게 위장 계열사로 두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덕에 이 회사는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와 내부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구일영 기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는 타워팰리스와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초사옥과 반도체 공장 등 삼성의 건축 설계를 도맡은 곳입니다.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임원들 명의를 빌려서 삼성 계열사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회장에게 2014년 허위로 계열사 자료를 제출한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합병 전 사무와 삼성의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짙습니다. 삼성 거래 비중이 60%를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익률도 유독 삼성과 거래할 때 껑충 뛰었습니다. 많게는 12배나 됩니다. 사무가 삼성의 위장 계열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공정위도 1998년과 99년 두 차례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20년 만에 스스로 결과를 뒤집은 셈입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사무가 대기업 규제를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에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예, 오늘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삼성이 30년 동안이나 위장 계열사를 운영했다는데 당국은 그렇다면 그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또 문제의 회사가 이미 5년 전에 삼성물산과 합병한 상황에서 뒤늦게 조치가 내려졌는데 구체적으로 받을 처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취재 기자가 역시 나와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입니다. 그동안에 위장 계열사로 있으면서 얻은 혜택을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환수할 수 있나요? 예, 환수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가장 큰 건 일단 일감 몰아주기로 생긴 부당이익에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예. 이 사무, 이 건축 설계사 사무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의 거래에서 챙겼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삼성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률이 다른 기업과 거래에서 얻은 이익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나중에 사무와 합병할 때 차명 주주들로부터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을 넘겨받았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사무가 서류상 재벌 계열사가 아닌 중견 기업으로 돼 있었던 덕분에 감면받았던 법인세 등 세금도
다시 걷어들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익 환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산정을 다 해야 되는 걸 테니까. 근데 세금 환수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일단 세법상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 부과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그 위장 계열사로 있던 30여 년의 기간에 모두 세금을 매길 수는 없고 세금 징수액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가요? 예, 법인세의 경우엔 부과 제척 기간이 최대 10년이어서 지금부터 10년 전 2008년 이전의 부당이익은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또 2008년부터 2014년 합병 전까지의 부당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 제도도 2012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합병 전까지 3년치만 과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희 회장 개인이 물게 될 벌금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허위 자료 제출 시점인 2014년 당시에 공정거래법상 처벌 기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도 같은 혐의로 1억 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 역시 처벌 수위가 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위장 계열사라는 것들이 재벌 기업에서 이걸 공공연하게 뒀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정위가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발각이 되더라도 이게 통상적으로 좀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무는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라는 의혹이 이미 20년 전인 1998년에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시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또 다른 대기업들 그동안 한진, 부영, 롯데 등이 위장 계열사를 보유했다가 적발됐었지만 여지껏 부당이익을 환수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개발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논란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상황인데 미 국무부는 고위급 회담과 내년 초 2차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서 북한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부정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문제된 기지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어떤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밀기지 16곳에서 핵 및 재래식 탄두 발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겁니다. 13일 정보기관 보고를 받은 직후의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합참이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한 내용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많은 사람들이 북미 간 진전에 콧방귀를 뀌고 있다며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소통을 정례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As the president spoke last week, he talked about a possible upcoming meeting early next year with Chairman Kim. We continue to stay in contact with the North Koreans. 대북 전문 사이트 38로스는 논평에서 뉴욕타임스 보도는 극단적 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논란을 진화하면서 2차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미 협상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이 문제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CSIS 보고서와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저희 취재진은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왜 지난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인 3월의 위성사진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버미데즈 연구원은 최근에 찍은 사진은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시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북한이 신고하지 않고 가동 중인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며 근거로 든 위성사진입니다. 하지만 촬영 일자는 북미 회담 전인 3월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결정적 증거로 쓰였지만 정작 비핵화를 합의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촬영한 겁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버뮤데즈 연구원은 최근 사진엔 낙엽이 많아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he reason is simple. Images during the summer and fall have a lot of leaves on them, and you can't see the entrances to the underground facilities. That's why we used an earlier one. 그러면서 3월 이후에 찍은 위성 사진으로도 현재 가동 중이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Facilities within the base where we see like the greenhouse being worked on, trucks being moved around, things of that nature. CSIS 보고서가 논란이 된 건 최근 뉴욕타임스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 대해 큰 속임수라고 표현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자 본인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뉴욕타임스의 표현을 문제 삼는 듯한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도 거의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한 것이고 보고서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며 정치적 견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작성자 본인의 의중과 전혀 다른 취지로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국내 일부 매체는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내친 김에 2010년까지 북한 영변 핵시설을 4차례 방문한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에게도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기도 하죠. 해커 박사는 CSIS의 보고서가 마치 북미 합의 사항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해커 박사는 JTBC 취재진에 CSIS의 보고서는 삭간물 등 미사일 기지가 싱가포르 북미 합의 사항 등을 거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이는 아주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삭간물 기지가 신고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북한도 미사일 기지를 신고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미사일 기지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기지도 폐쇄해야 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선 미사일과 탄두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핵 협상 테이블에 오를 만한 내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해커 박사는 북한이 현재 30여 개 안팎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북한이 이를 발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도 삭간물 등 미사일 기지는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이 과감하게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상응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위원회에서 해촉된 지 닷새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현역 절반은 물갈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의 당내 인적 청산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견디기 힘든 공격을 받았다면서 한국당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인물을 교체해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적 청산의 전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사라졌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처음부터 내년 2월 말 전당대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비대위는 이를 월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현역 의원 절반이 물갈이 대상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적어도 절반은 물갈이해야 됩니다. 한국당에서 지금까지 폼 잡고 살았던 분들 이제 좀 물러나십시오. 당 지도부와 부딪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비대위로부터 모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비대위원들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경고를 받을 어떤 언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고 내가 만약에 비서였다면 팔을 자는 기분이라고 제가 이해를 100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수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변호사는 앞으로 보수 재건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냈지만 정작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폭로할 게 뭐가 있었나 모르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저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미 전 변호사를 대신할 사람을 찾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기자회견 직후에 이뤄진 인터뷰에서도 김병준 위원장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과할 게 뭐 있었을까요? 김 위원장이 자신을 모욕했다는 전 변호사 반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모욕이 될까? 내가 그만큼 마음이 무거웠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뭐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또 뭐 그런 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뭐. 전 변호사가 일부 비대위원으로부터 언행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데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밤에 직접 찾아갈 만큼 전 변호사에게 성의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기업 사장이 하청업체 사장한테 밤늦게 택시 타고 그 사무실까지 가서 사정하고 그러겠습니까?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건 전 변호사 생각이고 여론조사하고 이제 그다음에 현지 실사 자료를 내가 봐야지 저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미리 예단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이미 전원책 변호사를 대신할 새 조강특위위원을 찾았고 다음 주 곧바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병준 위원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의사가 상처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잔뜩 헤집어서 지금 오히려 더 상처가 이게 덧나는 이런. JTBC 임소라입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치원이 포함된 학원 이사장을 지낸 바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것인데 수백 명 이상이 모여서 말 그대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홍 의원을 포함한 몇몇 한국당 의원들과 한유총은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한다고도 했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고 참석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의원님들 한 번도 안 오셨죠? 여러분 여기 의원들 오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주장해온 한유총 측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 닫겠다는 사람 문 닫게 해줘라. 왜 그 사람 자기 사유재산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불편해지면 결국은 그게 다 자기 아들 딸한테 가는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홍 의원도 한때 경민유치원을 소유한 경민학원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김술래, 정양석, 최교일 의원 등이 참석해 한유총 주장에 호응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보육교육을 공보육을 사각지대를 메꿔주셨습니다. 그간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입장을 펴왔습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설립자라고 하는 분들 명의의 재산으로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늘 행사는 홍문종 의원 개인이 주최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고 명품백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몰았다는 주장에는 환호성이 역시 쏟아졌습니다. 갈수록 발언 강도가 좀 높아져서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왔고 공개된 자료가 모두 쓰레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토론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모여듭니다. 수백 명이 몰리면서 입장에만 30분 넘게 걸렸고 예비 의자로도 모자라 바닥까지 앉았습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의 축사가 끝나자마자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편들기가 시작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해드리고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동양자로 내주시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이 명품백 얘기를 꺼내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정부 돈 받아서 명품백 사면 안 됩니까? 명품을 샀다 혹은 어디 성인용품을 샀다 조그맣게 하나 그 집단을 비도덕 집단으로 대조. 발언 내내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좌파 혹은 북한식이라는 이념 공세도 나왔습니다. 절대 정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적인 그런 사고가 점점점 희석돼 가고 있고 인신공격성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엄마들 조직, 이건 가짜 엄마입니다.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이라는 그 여자 정말 문제 많은 여자라 동성애 운동에 앞장선 여자입니다. 발언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전부 쓰레기 자료들입니다. 국가가 왜 이런 무지막지한 날강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토론 주최자인 홍문정 의원은 퇴장할 때까지 환호를 받았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악화된 고용 지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도 10만 명을 밑돌았는데 실업률은 2005년 이래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추가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6만 4천 명 늘었습니다. 8월 3천 명, 9월 4만 5천 명에 비해선 좀 늘었지만 넉 달째 10만 명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 30만 명 이상 늘었던 걸 감안하면 고용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97만 3천 명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 기준으로 보면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대치,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4만 5천 명 줄었고 내수업종 역시 부진했습니다.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도매 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영세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까지 14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고용의 질은 나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해명이 무색해지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추가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잘 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이렇게 일자리 사정이 풀리지 않으면서 해외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조업 구조 조정으로 신입 채용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요구 사항은 갈수록 까다로워져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일본 취업 박람회 현장입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로 북적입니다. 사전 면접에 통과한 지원자는 1,000명. 현장 면접엔 그보다 더 많은 수가 몰렸습니다. 이들이 해외 취업에 나선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당수는 국내 기업처럼 경력이나 까다로운 스펙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신입은 조금 경력을 쌓을 때도 적고 그래서 해외에서 경력을 쌓으면은 오히려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위축과 제조업 구조 조정에 국내에서 전공을 살리기 어려워지자 해외로 눈을 돌린 경우도 있습니다. 반도체랑 자동차 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 한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많이 안 좋아진 경향도 있고 일본에는 현재 인력난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일자리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해외 취업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구인난을 겪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국내 취업 준비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만 모여 국내에서 대규모로 취업 박람회를 연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갈등 이후 금지했던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가 전격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세계 2위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이 관련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한 건 베이징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했던 한국 단체 관광이 전면적으로 풀리는 조치로 보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 웹사이트에 한국행 단체 상품들이 등장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출발하는 4박 5일 상품이 2,711위안, 한화 44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날 시트립 측이 한국 단체 관광 판매를 결정하고 상품을 홈페이지에 일제히 올린 겁니다. 지난해 3월 한국행 단체 관광이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전면 금지된 지 20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베이징, 산둥,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 한해 판매가 허용됐지만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건 처음입니다. 다만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등 사드 기지에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관련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베이징 관광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광고, 전세기와 크루즈, 롯데시설 금지 등 기존 4가지 제한 중 가장 중요한 제한이 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특성상 지역 제한을 통제하기 어려워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관광교류 행사에 양국 14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한중 관광교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인천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망하기 전에 집단 폭행을 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을 때린 걸로 파악된 중학생 4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인천의 아파트에서 어제 오후 5시 20분쯤 14살 전모군을 포함한 중학생 5명이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전군은 1층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다른 4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한 결과 전군은 옥상으로 올라간 뒤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서 전군이 다른 친구의 부모를 험담해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 뒤에 전군이 혼자 뛰어내렸다는 게 가해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전군과 가해 학생들이 2-3달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부검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일주일 전에 실종됐던 대학생이 오늘 서울 석촌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대학생은 지난 8일 새벽 친구와 헤어진 뒤 집에 간다는 문자를 가족에게 보내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지문을 감정했더니 일주일 전 실종된 20살 대학생 조모 씨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8일 새벽 친구들과 만나고 나서 가족에게 집에 간다고 연락한 뒤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조 씨는 8일 새벽 송파구의 한 절 근처에서 친구들을 먼저 택시에 태워보냈습니다. 잠시 뒤 자신도 택시를 불렀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새벽 1시쯤 조 씨가 석촌호수 근처에서 걷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제부터 물속을 수색해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조 씨는 가방을 메고 있었고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지품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찰은 실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조 씨가 실종된 일주일 동안 얼굴을 넣은 전단을 배포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간이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소에서 합숙하면서 수감자들의 식사 준비와 설거지, 물품 보급 등을 하게 됩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으로 36개월과 27개월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36개월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중 보건이 등 다른 대체 복무자와 균형을 맞추려면 3년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복무지는 교도소 단일안과 교도소 소방서 중 선택안 가운데 교도소 단일안이 확정적입니다.
소방 쪽에 지원이 몰릴 수 있는 데다 현재 시행 중인 의무 소방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선 합숙하면서 수감자들이 직원들과 함께 담당하던 식사 준비와 설거지, 물품 보급을 대신합니다. 지금까지 연 500~600명 수준이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를 고려해 대체 복무자는 연 600명을 넘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일각의 우려대로 대체 복무제 시행 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갑자기 늘더라도 엄격하게 심사해 연 600명을 넘기진 않겠다는 겁니다. 전 시엔 대체 복무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면서 윤창호법을 발의한 뒤에 정작 본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 오늘 당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원권 정지 3개월과 봉사활동 권고인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꼭 보름 만에 당의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나왔습니다. 저희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을 했습니다. 회의에선 사죄의 말과 함께 폭탄주 4잔을 마셨고 차가 흔들린 건 치과약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시설에서 봉사활동 100시간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형사처벌도 앞으로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또 어떠한 징계가 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당의 입장에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중징계라고 설명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당원권 정지로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향후 3개월간 당에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또 의원직 박탈과 당에서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비해서도 가벼운 징계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예정됐던 윤리심판원 출석을 경찰 조사 후로 미룬 것을 두고도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 시간을 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나선 지 5달 만에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에 포함된 재판 거래 등 의혹 외에도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하기 위해서 대법원 내부 계획을 외교부에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느 사이에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입시 한판은 이제 옛말이고 입시 먼지의 세상이 됐죠.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험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지진 때문에 한 차례 시험이 미뤄진 만큼 지진 대책도 안내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수능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데다 기온도 최저 영하 1도, 최고 18도까지 올라 입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초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한 채 쌓이면서 오늘은 충남 등에서 나쁨 수준의 농도까지 올랐고 내일은 수도권과 전북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교육부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시험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시를 할 때까지는 누구나 마스크를 쓸 수 있고 시험 중에도 감독관 확인을 받으면 쓸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매시간 마스크 안에 부정행위를 위한 장치가 없는지 검사합니다. 천식이 있거나 기침이 심한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미리 요청하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기침 소리에도 예민해질 수 있는 학생들을 배려한 겁니다. 시험 중 지진이 일어나면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흔들림이 심하면 시험을 중단하고 대피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지시를 내리기 전 대피하거나 교실을 나가면 수험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옆나라 미세먼지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는 상황이 됐죠. 오늘 중국 베이징의 대기질 지수는 가장 나쁜 단계인 6급, 매우 심각한 오염 상태를 보였습니다. 최악의 안개도 겹치면서 베이징과 텐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불과 50m로 떨어졌습니다. 모두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인데다가 내일부터는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걱정은 더욱더 큽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베이징이 희뿌연 스모그에 잠겼습니다. 조금 떨어진 건물은 그 윤곽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2일 밤부터 대기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베이징은 오늘 한때 평균 대기질 지수가 최악 등급인 6급을 기록했습니다. 외부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위급 상황을 뜻합니다. 베이징시 외곽의 주요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텐진 등 몇몇 대도시에서도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일부 초중고교의 야외 활동이 중단되는 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自己平时出来呢也戴口罩什么的，这去吃饭就没戴。可能最近孩子好像也咳嗽，可能也是跟这个空气有关系嘛。 대류정체 현상으로 안개가 짙어지면서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일부 지역의 가시거리는 50m에 불과했습니다. 주로 한반도와 가까운 대도시들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나 쌓인 오염물질이 풍향에 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지난주에 수도권에서 시행된 비상저감 조치로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4.7%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농도로 따지면 세제곱미터당 약 1.2 마이크로그램이 줄어든 것으로 학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 특별법이 시행되면 효과는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6.8톤 줄어든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습니다. 수도권 하루 배출량 147톤에 4.7%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화력발전소 가운데 가장 많은 초미세먼지를 내뿜는 삼천포 5호기의 하루 평균 배출량 5.6톤보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배출량이 이 정도 줄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 마이크로그램가량 낮아집니다. 이날 비상저감 조치가 없었다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2 마이크로그램이 아닌 63.2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됐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정도라면 미세먼지 단계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 2월부터 비상저감 조치가 전국적 그리고 민간으로까지 확대될 때 집중해야 할 부분이 드러납니다. 감축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출력 상한 제약과 자동차 제재였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 총 21기의 화력발전소 중 11기의 최대 출력을 80%로 묶어 2.3톤을 줄였습니다. 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서울에서만 시행됐는데도 감축량은 1.5톤에 달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5천여 대의 감축량과 이부제에 참여한 42만여 대의 감축량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에 저감 조치를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20년 넘게 거리 청소를 하다가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 2명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배기가스나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2명 가운데 1명은 산재 인정을 받은 다음 날 숨을 거두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환경미화원으로 27년 동안 거리 청소를 했던 61살 서필원 씨는 지난해 6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함께 하면서 오랫동안 온갖 유해 물질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성면, 연탄재뿐만 아니라 스웨트, 배기가스 맡아가면서 일을 했고요. 퇴직 후 지난 1월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10달 만인 이달 12일에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서 씨와 함께 산재 신청을 한 62살 황기선 씨는 승인을 받은 다음 날인 어제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9월 폐암 진단을 받을 당시 암이 말기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일찍 발견했으면 이제 수술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안 되고.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환경미화원은 지난 2014년 충남 서산의 성모 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폐암 발병이 잇따라 산재로 인정받으면서 건설 현장이나 자동차 정비, 집배원 등 다른 직업군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작업 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차에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하는 햄버거 매장에서 운전자가 포장된 제품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던지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고객들의 이런 횡포가 처음은 아닙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울산의 자동차 전용 햄버거 매장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주문 음식을 SUV 운전자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운전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식물을 던지고 떠나버립니다. 이거 내가 주문한 거 맞냐? 그랬더니 이거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욕설과 함께 메뉴가 든 그 봉투를 이제 직원 얼굴에 던집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운전자는 아르바이트생이 울고 있었다는 목격담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2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횡포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인 방송 진행자가 장난감 자동차를 타거나 랩을 하며 주문하고 아이스크림이 나오면 입으로 핥아먹는 황당한 영상들을 지금도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른바 진상 고객들을 뿌리 뽑자며 청와대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해 운전자 49살 K씨를 붙잡았습니다. K씨는 폭행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침을 뱉는다, 음료수를 뿌린다든가 얼굴에 그 어떤 물건을 던지면 또 다 폭행으로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진료 결과에 따라 상해 혐의로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한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남성 장애인을 여성 지도사가 목욕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이 자기들 편의만 생각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장애인들은 물론 목욕을 시키는 여성 지도사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였고 학대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여성 3명이 성인 뇌병변 장애 남성의 몸을 닦아줍니다. 경남 산청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지도사가 남성 장애인을 목욕시키는 모습입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35명 중에는 성인과 청소년도 있습니다. 목욕을 시켜주는 지도사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시키면서 좀 곤욕스럽기도 하고. 원장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인력 탓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남자 주인도 부족하고.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여름에는 땀띠가 나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렸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뇌병변 장애인을 방 안에 오래 가두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학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햇빛 공정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고 방 안에만 거의 창살없는 감옥에만 갇혀 있었다고. 결국 지자체 조사를 통해 이 장애인은 긴급 전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학대와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점검에 나서자 군청에 악성 민원을 넣어 전보시켰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대로 하는 일이었는데. 산청군은 감사를 통해 회계 비리 등도 적발해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내일이면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꼭 1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포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시민들이 어떤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포항 시민들에게 지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갑자기 건물 외벽에서 누군가가 막 요란스럽게 치고 흔들고 애들 뛰쳐나가고 선생님들이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지난달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이 포항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94%가 지진이 났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특수하고 강한 기억으로 각인된 겁니다. 80.8%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지진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너진 외벽은 그대로입니다. 무너진 시민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시민 중 42%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그러니까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8.8%는 불면증을, 12.2%는 우울증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안정제를 줬다고요.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지금도. 지진 피해가 심각했던 한 시골 마을입니다. 며칠 전에 집을 모두 허물어서 이제는 집 터만 남았고 바로 옆집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중 33%는 포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봤다고 답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여진 때문에 응답자의 85.8%는 강한 지진이 다시 발생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이 가만히 있는데도 내 눈에는 자꾸 얼렁얼렁 건다. 이제 나갈 준비해야 된다 하면 내나 그런 마음 먹고 있지만 이게 안 없어진다 하니까 이게요. JTBC 윤두열입니다. 미국을 향하는 중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 선발대가 미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동안 3,600km를 고되게 지나왔지만 불안한 건 여전합니다. 국경에 미군 병력이 배치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망명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곧 미국에 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선발대가 도착한 곳은 티후아나로 캘리포니아주 남부 샌디에이고 국경과 접해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온두라스를 출발한 1차 캐러밴 선발대는 최단 거리에 있는 텍사스주 맥켈런 국경 지역을 포기하고 이곳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을 향한 대응 수위를 높이자 경로를 변경한 겁니다. 그 사이 멕시코와 주요 국경 곳곳에 현역 군인 6천 명이 배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캐러밴의 망명 신청을 막기 위한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망명은커녕 신청조차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5천여 명의 캐러밴 본지는 수일 내에 국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른 2개의 후발 캐러밴도 미국 국경을 향한 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러밴 행렬이 속속 국경지대에 도착하는 이번 주말을 전후해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내일 있을 2019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에 오탈자가 2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정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면서도 문제지와 함께 배부하는 정오표를 확인한 뒤 응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간암을 이유로 7년 넘게 보석으로 풀려나 있으면서 술과 담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2년 병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3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OCI 공장에서 질소가 누출돼 61살 임모 씨 등 8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임 씨 등은 배관 안전 점검에 투입돼 교체 작업을 하는 도중 배관 틈에서 새어나온 질소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3일에 공식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와 피해자 단체 반올림 측이 참석한 이 자리에선 양측이 동의한 중재안에 대한 이행 협약식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수 선발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섰던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사퇴했습니다. 다 읽어내지 못한 기자회견 원고에는 고통, 참담, 명예라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스포츠가 더 이상 정치에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선동열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머문 시간은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감독직 사퇴를 통해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과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 읽지 않은 3장짜리 입장문엔 말하지 못한 심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난 2달의 시간이 참으로 참담했고 억측에 기반한 모함으로 아팠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정리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을 놓고 불거진 논란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으론 처음 선 국감 증인. 아시안게임 우승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국회의원의 말에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또 대표 전임 감독제를 찬성하지 않는다 했던 정운찬 KBO 총재의 발언에 서운한 마음도 내비쳤습니다. 병역 특혜용 야구대표팀 선발이라는 논란에 대해선 다시 한번 병역 특례를 향한 시대의 비판에 둔감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대신 선수 선발과 경기 운영은 감독의 독립적인 권한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스포츠가 정치적 소비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최근 화재로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다시 논란입니다. 90년대 고시생들을 위해 생겨난 고시원에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고시생 없는 고시원을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영등포, 인력시장이 밀집한 거리입니다. 인근 100여 미터 안에 고시원만 10곳이 넘습니다. 일용직들 이렇게 데려가고 그러는 자리가 여기 영등포잖아요. 움직이더라도 여기서 바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일용직 노동자와 아픈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시원은 원래 큰 시험을 준비할 때 적은 돈으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하지만 고시원이 아닌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의 새로운 거주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은 같은 고시원에서만 13년을 살았습니다. 마누라가 머리를 안 발랐네. 딸만 둘이거든요. 그래갖고 고시원으로 온 거예요. 딸 부담도 되고 사고 세워두면 돈 더 들어가니까. 가족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과가 많았어. 10년 전에. 아들로 명고 살라니까. 좁아. 뭐 내가 있으면 좁잖아. 애들이 공부하기도 그렇고. 그나마 가족과 연락이 되는 사람은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한 7, 80%가 자기 자식하고 부모하고 연락이 돼도 안 해요. 서로가 부담 주기 싫으니까. 쓸쓸한 죽음을 목격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2, 3일까지 걱정 안 한 것 같으면 문 따서 열어봐야 돼요. 이번 추석에 한 분이 가셨잖아요, 여기서. 그럼 가족은 어떻게 찾아요? 가족은 연관이 안 되니까 안 오죠. 어르신이 병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쉼터 가서 밥 먹다가 심장이 멎어 죽었어요. 1990년대부터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한 고시원은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빈곤층의 거주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14만 명 이상이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가 나쁠 때 고시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지만 경기가 좋아져도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원룸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시원을 주거지로 선택하지만 법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취약합니다. 같은 건물에 콜라텍과 캬바레가 있는 한 고시원입니다. 노후 전선 등 화재 위험 요소들이 많지만 구조는 미로처럼 복잡합니다. 5층에 위치한 한 고시원은 4층으로 내려가 긴 복도를 지나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엔 담배꽁초가 재떨이에 가득합니다. 서울 종로의 또 다른 고시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위층은 고시원인데요. 아래에 있는 소화전은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9길 고시원의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전열기구도 눈에 띕니다. 흉은 창문 쪽은 전기장판. 화재가 난 9길 고시원 앞은 아직도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마지막으로 탈출했던 거주자는 아직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배 하나 죽었고. 마지막으로 탈출했는데 마지막으로. 내 뒷사람들은 다 죽었어. 하지만 바로 옆 고시원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야 될 거 아니야. 당장 잘 수 있는 데는 고시원밖에 없잖아. 고시원 거주자들은 다음 희생자가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난 건 뭐 어떡해요. 거기 운이라고 생각해야지. 죽으면 자기 손해인 거고. 젊은 사람들의 일시적 거주지였던 고시원이 노인들의 마지막 집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화재로 희생자도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는 운일 뿐이라는 말이 씁쓸합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따뜻하네. 따뜻해? 얇으니까 티 안 나지? 히트텍이 있으니까 겨울의 어떤 순간도 늘 따뜻하게 기분 좋게 유니클로 히트텍. 지금 입기 딱 좋은 다양한 겨울 아이템으로 올 겨울을 활기차게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유니클로 감사제.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국회 본회의장. 일부 의원들의 시선은
서류가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장의 소매 아래 언뜻 비친 그 손목시계.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와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이 이 시계를 갖고 있었다던데 멀리서 그 상표를 알아본 것도 용했고 다들 가격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은 더 신기했죠. 짝퉁입니다. 이 한마디에 수런거리던 소문은 막을 내렸지만 소동은 기사화가 돼서 지면을 장식했고 어느 당에서는 대변인 논평까지 냈습니다. 한 해 나라 살림을 점검하는 국회 예산심사장. 금융위원장의 그 짝퉁 시계는 총 470조 하고도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보다 더 관심거리인가? 소동 끝에 장관은 아예 다른 시계를 차고 다닌다 하니 11년 동안이나 째깍째깍 잘 가는 편이었다던 그 짝퉁 손목시계만 속절없이 서랍 속에 묻히게 됐습니다.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제1야당의 개혁 시도는 결국 요란한 파열음을 내면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쉽고 초려해서 데려온 사람이 월권을 한다 해서 문자 해고했고 해고된 당사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동안 견디기 힘든 모욕을 감내해왔다고 했습니다. 누가 진짜 애국 세력인가 혹은 누가 진짜 보수인가를 두고 겨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속내는 당내의 새 겨루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넘쳐나는 가운데 정작 본디 목적이었던 보수 바로 세우기라는 명제는 어느 편에서 찾아야 할지 가물거리고 지역적인 논란으로 자욱한 지금 시간은 공평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흘러갑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했던 누군가의 말처럼 그리고 서랍 속으로 들어간 장관의 짝퉁 시계가 여전히 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담당자 좀 일어나 보세요. 그럼 국제기구에서 1.5배의 복무기간을 넣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딱 얼마로 해라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대체 복무 기간에 대한 국제 기준이 있냐 없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답을 하지 못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도 엇갈리는 정보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조만간 대체 복무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제적인 흐름이 어떤지를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인권위 담당자는 딱히 정해진 게 없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국제법 수준의 강제 조항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가이드라인 기준은 있습니다.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3년 이래로 복무 기간이 징벌적 성격이면 안 된다고 회원국에 요구해왔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년간 1.5배에서 2배였던 회원국들에게 징벌적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우리도 유엔의 회원국이니까 이 권고를 좀 무시할 수는 없겠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찾아봤습니다. 유럽 평의회 산하의 사회권위원회는 1.5배를 넘지 않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때 명시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지난해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배상 판결도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가 청구인 1인당 12,000유로,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가량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현역의 1.75배인 대체 복무제에 처벌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1.5배 이내를 다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징병제 국가는 13곳, 이 가운데서 9개 나라가 대체 복무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역과 기간이 같은 나라는 3곳, 이스라엘, 스웨덴, 덴마크. 1.1배인 나라는 1곳, 에스토니아였습니다. 1.5배인 나라는 3곳,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입니다. 그리스는 1.7배, 핀란드는 2.1배입니다.
네, 1.5배 이내가 좀 상대적으로 많긴 한데 그리스나 핀란드는 이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건가요? 복무 기간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징벌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이 복무 기간뿐만 아니라 복무 분야와 심사 기구의 독립성 등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의 복무 분야는 한두 개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병원과 정부기관, NGO 등 다양합니다. 심사기구는 5개 나라에서는 국방부 소속입니다. 나머지 4개 나라는 내무부, 경제부, 노동부처럼 군과 관련이 적은 곳들입니다. 그리스는 심사를 군이 통제합니다. 도서 벽지에서만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조만간 대체복무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네. 일단 현역의 2배인 것은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복무 장소도 교도소로 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사기구는 국방부 소속이 될 가능성이 역시 큽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은 국제적 추세와 달리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현역 복무자의 인권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열어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김성태의 다인 평가로 잡았습니다. 여러 사람을 평가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예상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이른바 친박계에서 본인들의 핵심으로 우파 재건 모임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간을 보고 있다. 온실 속 화초는 전당대회에서 못 싸운다라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출마 가능성도 상당히 낮게 봤고요.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치 현상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본다. 그러니까 시류를 많이 본다라는 얘기인데요.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다 부정적으로 평가했나요? 예, 여러 명이 더 있는데요. 예.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평가를 했는데요. 본인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는 후배들이 김무성 전 대표는 후배를 이끌어주려는 마음이 많다. 그래서 앞에 보통 나서는데 전당대회 관련돼서는 절대 불출마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기자들이 그러면 전당대회 불출마하는 것 아니냐라고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김무성 의원의 의원실에서는 일일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불출마가 아니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 자체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후배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절대 불출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후배를 이끌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의 친한 후배로 분류돼 왔습니다. 그렇죠. 뭐 다인 평가라기보단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후보들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전당대회 출마 예상의 여러 후보들을 출마 가능성이 없다거나 그 인물은 이런 점이 좀 부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정작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내대표를 끝나더라도 끝난 이후에 평가를 가지고 내 자신의 정치적 길을 판단해야지. 뭐 하여간 어떤 얘기인지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울면서 지킨 56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뭐 예산 관련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이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잠깐 보면 의정보고라고 돼 있고요. 내용 중에 울고불고 싸우면서도 기어코 청주의 주요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관련 예산은 청주의 미술품 수장고 예산 56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소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김수민 의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전날 이 부분 예산은 증액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오늘 김 의원이
다른 회의에 잠시 다녀온 사이 그 예산이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다시 갔다 와서 왜 내가 제안한 예산이 보류가 됐죠? 라고 따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왜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할까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요. 앞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자 김재원 의원이 지금 비웃는 건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한테? 예. 예. 일부는 이제 김수민 의원이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일부는 큰 소리로 얘기했다고 하고 일부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저 상황 이후에 두 사람이 고성으로 옥신각신하면서 싸웠습니다. 예. 몇 분간 싸우고 이 와중에 김수민 의원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울고불고라고 했는데 본인은 찔끔 좀 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울고불고라는 건 보도자료는 어디서 낸 건데요? 김수민 의원실에서 낸 겁니다. 아, 그 의원실에서 낸 것과 예. 의원 본인의 설명이 좀 다른 상황이군요. 제가 본인과 직접 통화했는데 보좌관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약간 과장이 있었던 것 같다. 눈물이 조금 났지만 울고불고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울고불고는 굉장한 상황 아닌가요? 아무래도 원래? 본인이 청주는 김수민 의원이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곳인데요. 예. 그만큼 지역 예산을 늘리려고 애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찔끔의 눈물을 울고불고로 확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 옥신각신, 눈물까지 있었던 옥신각신 뒤에 두 사람은 화해를 했고 예산은 56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예. 김수민 의원은 김재원 의원이 예산 증액에 많이 도와줬다라고 나중엔 또 평했습니다. 예. 56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예, 일단 상임위에서 예. 김수민 의원 눈물의 도움으로 예산은 증액이 됐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키는데요. 예. 나중에 예결위 가면 많이 깎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예. 예. 더 울 분들이 안 나올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문자의 시간으로 예. 잡았습니다. 이건 뭐 어떤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말 많았던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으로 통보받았던 그 문자인데요. 예, 예. 오늘도 전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결국 지난 9일 오후 1시 21분 오후 1시 21분 문자 메시지로 저는 해촉되었습니다. 예. 예. 지난 9일 해촉을 통보받을 때 문자 해촉도 문제지만 오후 2시 10분이 넘어서 통보를 받았다.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 전원책 변호사가 예. 아침 내내 자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전원책 변호사가 오전 7시쯤 그날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밤을 새고 그렇습니다. 예. 취침에 들어가고 오전 내내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김용태 사무총장이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보통 오전에는 이제 주로 항상은 아닙니다. 주로 문자로 소통해왔다. 뭐 이러이러한 일인데 연락 주시죠라고 했는데 그날도 그래서 문자로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예. 김용태 사무총장이 기억하는 당시의 시간을 제가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지난 9일 전원책 변호사에 대해서 해촉 결정이 날 때 예. 비대위가 12시 이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곤 위원 등 다른 위원에게는 김용태 사무총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전원책 변호사를 해촉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1시 21분에 정작 본인인 전원책 변호사에게는 문자로 통보를 했는데요. 예. 왜 본인만 문자로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앞서 얘기했던 예. 전원책 변호사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해와서 역시 문자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전 변호사가 좀 늦게 자는 편인 모양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라디오 시선 집중을 할 때 예.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 시간을 했었는데 전 변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예. 그럼 그게 밤을 새고 나왔었던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과를 시작한 게 아니라 예. 마무리 일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나요? 예, 알았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유미애 반장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랑 통화하기에는 오전 시간은 이전에도 잘 안 됐었고요. 예. 지금 제가 유미애 반장의 핸드폰 캡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전화를 할 때 콜백, 그러니까 다시 응답 전화를 주는 게 오전 2시 1분. 새벽에? 예. 예. 새벽에 주로 활동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어쨌든 김용태 사무총장은 주로 문자로 했지만 그래도 해촉인데 전화로 했었어야 싶다라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수능 시험이 있는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최저기온 영하 1도, 최고기온 18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 광주 등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또 제주와 강원, 영동 지방을 뺀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곧바로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 뉴스룸의 작품인 소탐대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팀이 오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other half right